신체가 스스로 치유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치유에 필요한 기본 조건에 대한 오늘의 발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구절을 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제물로 바칠 때는 최고의 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병들거나 가난한 양은 제물로 바칠 수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최고의 양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입니다. 주님께 최고를 드려라 라는 아름다운 찬송가를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세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리한 요청은 아니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때 번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도록 하십시오. 누구에게 증명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매일, 매시간, 6개월마다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모든 것을 증명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는 말씀도 살펴보세요. 사람들은 저에게 가끔 식이요법을 어기시나요? 봐봐라. 저는 왜 그래야 하냐고 대답하죠. 저는 기분이 좋고 식이요법이 저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 좋아요. 여행할 때는 어떻게 먹느냐고 묻기도 하죠. 공항에서 바나나, 사과, 오렌지, 견과류 한 봉지를 사서 먹으면 되죠. 그리고 종종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가기도 해요. 아프지 않으니까요. 곧 다시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음식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배고프면 억지로 먹지 않아도 돼요? 저도 여기 오던 날 배고팠어요. 아침에 바나나를 2개밖에 못 먹었거든요. 낮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그럼 그냥 뭐라도 먹으면 안 될까요? 하지만 그랬다면 여기 도착했을 때 저녁을 먹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장은 매우 흥미로운 여정인데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3시간 반에서 4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장은 1시간 정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나요? 물을 많이 마셨어요. 보통 저는 7시에 아침을 먹고 여기서는 8시 30분에 아침을 먹어요. 그래서 8시 30분에 아침을 먹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이 되면 위장이 저에게 애원하죠.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진정해. 곧 올 거야. 진정하고 물 한 잔 더 마셔요.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죽지 않으니 물만 더 마셔요. 그냥 물을 더 마셔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잠언 14장 6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쉽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그가 직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직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놀라운 몸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가 실패하면 직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간이 가장 큰 내부 장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간은 재생 능력이 있는 유일한 장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간이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면 암이 몸에 달라붙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간도 포함됩니다. 간에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면 간은 매우 잘 기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간을 이해하고
간이 하는 일과 간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조건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그럼 신체에서 가장 큰 내부 장기인 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을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간으로 먼저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에서 나가는 모든 것은 간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88페이지, 89페이지에서 병이 생기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본 거죠. 또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증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무엇일까요? 답입니다. 맞습니다. 답입니다. 따라서 간은 병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 간염을 앓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다면 알코올 중독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은 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에 들어오는 모든 독성 물질은 먼저 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88페이지와 89페이지의 질병의 경우 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을 바꾸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다음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그런 다음 불순물을 제거하고 신체를 정상 상태로 회복하려는 노력에 자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의 기능입니다. 몸을 떠나는 모든 것은 간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 간으로 들어가면 간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 분해해서 배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는 자, 이놈은 고약한 놈이야? 지방으로 싸서 저장해 두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세포 안에 저장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는 베트남 참전 용사 한 분이 참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 전쟁은 화학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일하거나 싸웠던 많은 군인들은 몸에 독성 물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한 남자는 약간 과체중이었는데 의사가 살을 빼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의사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방에 독성 물질이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을 시작하면 이러한 환경 독이 방출될 것입니다. 간은 놀라운 장기이며 이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간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으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바로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많은 다이어트, 일부는 매우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평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아침 식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는지 어디를 가도 똑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통로 전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리얼이죠. 봐봐라, 커피는 어때요? 내일 커피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는 TV를 잘 안 보지만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광고가 나오는 TV 방송국이라면 광고를 본 적이 있나요? 시리얼 광고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TV를 볼 때 제 아이들은 TV를 보지 않아요. 엄마가 쇼핑을 하러 갔는데 TV에서 본 시리얼을 보고 저 시리얼 먹고 싶어 라고 말하면 잔 살 거야 라고 말하죠. 아이들은 바닥에 몸을 던집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 떼쓰기는 절대 슈퍼마켓에서 하지 말라고요. 집에서요. 그리고 집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집에서 해결하면 슈퍼마켓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난주 수련회에 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제가 세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슈퍼마켓 문 앞에 도착하면 돌아서서 시도조차 하지 마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후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광고를 보기 때문이죠. 네, 첫 번째 단계는 아이들이 TV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V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시리얼 광고의 양을 보세요. 호주에는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뉴트리그레인입니다. 포장지 앞면에는 근육질 남자가 있고 광고에는 보통 근육질 남자가 나와요. 최악의 광고 중 하나예요. 갈색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통밀이라고 생각하지만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코 팝스, 후르츠리브 같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사탕 한 그릇을 먹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과 같은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빵을 먹기도 하죠. 독일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독일인들은 빵을 좋아하니 빵에 대해 말조심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빵에 대해 조심해서 말하겠다고 답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빵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음식은 에너지를 빠르게 상승시키고 그에 따라 에너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케이크, 비스킷, 도넛 등을 찾게 되죠. 유럽인들이 호주에 도입한 또 다른 인스턴트 식품으로는 파스타가 있습니다. 저는 스코틀랜드계 5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50년대, 60년대에 어렸을 때 파스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인 우리는 무엇을 먹었나요? 엄마가 양고기 구이를 하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밤 소시지나 커틀릿, 으깬 감자, 냉동 완두콩이나 콩을 먹었죠. 친척들도 모두 그렇게 먹었죠. 그리고 제가 다녔던 장로교회의 모든 아이들도 그렇게 먹었어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먹었어요. 50년대인지 40년대인지 모르겠지만 영국에서 호주까지 10파운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호주로 건너왔죠. 그래서 호주에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또는 영국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는 호주 음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호주 전통 음식이 뭐죠? 라고 묻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결합된 것이지만 대부분 영국의 영향이 큽니다. 유럽인들은 또 다른 고탄수화물 음식인 피자를 호주인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가가 가장 낮은 것은 사탕수수 식물에서 추출한 순수한 결정화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걸 많이 먹고 있다는데 동의하시나요? 아주 많이요. 이 모든 음식은 위장관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을 여행하면서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장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여기 인체의 중심 업무 지구인 세포가 있습니다. 포도당은 장에서 나와 혈액으로 들어가 주요 M1 고속도로를 따라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 관리자는 포도당이 어디로 갈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세포로 들어갑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포도당은 세포로 들어갑니다. 학생 여러분,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호르몬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갑니다.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가면 20단계의 경로를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 경로입니다.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로이므로 무산소 경로입니다. 어제 조금 언급했고 오늘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20단계 경로는 두 단위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20단계 대사 경로의 최종 결과는 피루부산이라는 포도당의 화학적 형태입니다. 피루부산은 포도당의 화학적 형태입니다. 피루부산은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는 곳으로 공급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크렙스 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8단계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산소 경로로 산소를 사용하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 36단위의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우리 몸에는 1000억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는 1조 개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산소가 들어오면 뇌는 어떻게 될까요? 휴.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에게 밖에 나가서 심호흡을 하고 산소를 공급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심지어 집안을 3번 정도 뛰어서 뇌세포가 그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내일은 산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포도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주기는 제한된 양의 포도당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가는 나머지를 작은 포도당 분자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포도당 분자를 글리코겐이라고 합니다. 글리코겐은 포도당의 빠른 방출 저장소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걸을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고 심호흡을 할 때 우리 몸은 연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와 자비로 이 글리코겐을 주로 근육세포에 저장해 두셨습니다. 따라서 신체가 연료를 요청하면 에너지 순환을 통해 분자를 끌어당깁니다. 에너지 순환을 통해 포도당 분자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과정입니다. 고탄수화물 식단을 먹어도 포도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이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가장 인상적인 연료 저장소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를 지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리코겐이 근육세포에 있으면 근육세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간은 글리코겐을 일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저장한 글리코겐은 몸 전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육세포에 있기 때문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격렬하게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많이 할수록 세포에서 더 많은 에너지 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을 세포당 하나씩 있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그러나 특히 운동선수의 경우 세포당 수백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와우. 그런 수학은 제 범위를 조금 벗어납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엄청나죠? 그렇죠. 엄청난 양이죠. 봐봐라. 운동으로 인해 포도당의 유산소 처리가 촉진된다는 건가요? 글쎄요. 단순히 포도당으로 저장되지만 사용되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운동으로 인해 곧바로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됩니다. 아침 산책에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옛말을 들어보셨나요? 피곤해서 걷고 싶지 않은데 걷게 된 적이 있나요? 돌아왔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좀 더 활동적으로 변하지 않나요? 내일 산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만성 피로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만성 피로를 느끼는 사람에게 운동 여부에 대해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아, 이해가 안 돼요. 전 기운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일 보면 알겠죠?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점점 더 뚱뚱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뚱뚱해졌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은 기초 과학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을 보면 뚱뚱하다고 해서 뚱뚱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당신을 뚱뚱하게 만들까요? 고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이에 대해 처음 경고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한 애킨스 박사입니다. 하지만 게리 타우브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에도 고탄수화물 식단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아보는 매우 흥미로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윌리엄 벤팅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은 19세기 중반입니다. 윌리엄 벤팅은 클로드 버나드라는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클로드 베르나르는 파스테르와 앙투안 보샹과 동시대 의사였어요. 클로드 베르나르도 앙투안 보샹처럼 생명의 순환, 다형성, 다양한 형태를 믿었습니다. 그는 파스테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그가 방정식의 일부만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벤팅은 살을 빼고 싶어서 클로드 베르나르에게 갔어요. 그는 약간 과체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탄수화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클로드 베르나르는 윌리엄 벤팅에게 탄수화물 섭취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먹었나요? 야채를 많이 먹었죠. 그리고 고기도요.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서 지방도 많이 먹었죠. 고기, 버터, 크림, 치즈, 달걀, 그 모든 것을요. 클로드 베르나르가 윌리엄 벤팅에게 추천한 식단이었어요. 그의 체중은 급감했습니다. 왜 급감했을까요? 포도당을 빨리 방출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가는 지방 저장량을 포도당으로 전환하고 가는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가는 이를 빠르게 분해하여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합니다. 배가 고팠나요? 아니요. 세 가지가 음식물을 위장에 오래 머무르게 합니다. 섬유질은 포도당을 천천히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위장에서 분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음식을 가볍게 코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식사 사이에 대여섯 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가 제 역할을 하게 두세요. 저는 가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남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호주의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하루 일과가 끝날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봐봐라, 오늘 2시간 동안 할 일이 있었는데 방해가 많았어요. 전화가 왔어요. 사람들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2시간짜리 작업이 8시간이나 걸렸어요.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한 가지 음식을 먹었다가 조금 후에 다른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죠. 하지만 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체중 감량 식단은 아침 식사로 떡 1개와 자몽 반 개, 무지방 치즈 1개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점심은 떡 2개와 무지방 치즈, 토마토 1조각, 양상추를 먹습니다. 셋째 날 그 사람은 어땠나요? 저리 비켜요. 밥 먹으러 갈 테니. 배고픔이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잡아먹었다는 매우 비극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것은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배고픔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최고의 체중 감량 다이어트는 배고픔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이어트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배고픔 때문에 모든 이성이 사라져서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먹게 됩니다.
그런 다음 지난 며칠 동안 잃었던 체중을 모두 회복하고 그 이상도 회복합니다. 클로드 버나드는 영리한 사람이었고 과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윌리엄 벤팅을 이 다이어트에 참여시켰습니다. 윌리엄 벤팅은 살이 빠지는 것을 보고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그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는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벤팅 다이어트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는 영리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입소문이 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보며 다이어트 중이세요? 네, 어떤 다이어트 중이세요? 벤팅 다이어트 중이에요. 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봐봐라. 스웨덴에서는 밤트라는 표현의 기원이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베르나르의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것 같다는 게 흥미롭지 않나요? 그럼 유럽식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애킨스 박사가 발견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흥미로웠습니다. 그가 클로드 버나드와 윌리엄 벤팅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로버트 애킨스의 책은 제가 읽은 책 중 가장 흥미로운 책 중 하나였어요. 저는 채식주의자라서 그 책을 읽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고기, 버터, 치즈, 달걀을 먹어야 한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손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이걸 좋아하지 않겠지만 저는 애킨스 다이어트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애킨스 다이어트를 중단하면 실패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가치 있는 건강 전문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이야기이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고 18년 전이었지만 저는 그를 위해 일종의 애킨스식 채식을 해줬어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애킨스 식단을 그렇게 잘 따르는 걸까 궁금했어요. 호기심이 생겼죠. 그러던 중 친구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여행 중이었는데 친구 집에 머물렀는데 사무실에 접이식 침대가 있어서 거기서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는 열렬한 독서광이었어요. 저는 독서를 좋아하죠. 그리고 책꽂이가 있었죠.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애킨스 박사의 혁신적인 새 식단이라는 책 한 권이 눈에 띌 뻔했어요. 저는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고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학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죠. 그래서 그날 바로 나가서 애킨스 박사의 혁신적인 새 식단을 직접 구입했어요. 몇 년 후 뉴욕에서 강연을 하고 있을 때 칼 벤자민 박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왜 저를 보러 오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당신은 애킨스를 비판하지 않은 최초의 영양학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도 애킨스의 환자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가 80년대였죠. 1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남자는 곧 80세가 될 나이였어요. 그는 나는 당뇨병이 있고 과체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방법을 다 써봤기 때문에 애킨스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애킨스가 탄수화물을 끊게 해줬고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그는 후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이봐요. 고기를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절박해서 그렇게 했더니 살이 빠지고 당뇨도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관절염이 생겨서 당신을 보러 온다고 하셨어요. 고기, 고산 때문인 걸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랬죠. 애킨스 박사는 처음에는 체중 감량을 위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환자들에게 그 다이어트를 시작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약 1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식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항의하기 전에 제 그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목할 만하죠.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애킨스 박사의 미싱 링크라는 이름의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애킨스 박사의 미싱 링크는 무엇이었나요? 육류와 유제품의 위험성과 채식 단백질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애킨스 박사가 이 연구를 시작한 유일한 이유는 그가 얻은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얻은 반응은 경이적이었습니다. 체중 감량 식단에서 먹지 못했던 음식을 모두 먹을 수 있게 되어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목한 것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필수 식품군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왜 필수 식품일까요? 어제 우리는 섬유질이 대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습니다. 사실인가요? 섬유질은 대장을 깨끗하게 하고 대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매일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으면 집안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장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은 필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모든 채소를 껍질을 벗기고 신문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곤 했어요.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은 그냥 문지르거나 문질러서 먹죠.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감자 껍질 바로 밑에 감자의 영양소가 가장 농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필수 영양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제 우리는 DNA를 살펴봤습니다. DNA는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도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제 아들 제임스는 제 체형을 물려받았어요. 불쌍한 청년이죠. 남자아이들은 작아지길 원하지 않죠. 제임스는 저보다 키는 크지만 살이 잘 찌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제임스의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했나요? 체형을 바꿨어요. 체형을 바꿔야만 했어요. 그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추가로 보충했어요. 봐봐라. 성인 남성에게 몇 그램을 권장하시나요? 저 같은 여성에게 권장되는 일일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에 약 65g입니다. 그리고 영양 강좌를 들을 때는 일주일 내내 매 끼니마다 정확히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해야 했어요. 그런 다음 단백질, 지방의 양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저는 하루에 약 80g의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제 몸무게는 49kg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몸의 반응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14년 동안 모유 수유를 하거나 임신했을 때는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탄수화물이 왜 필수적인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둘러싼 막의 50%는 단백질입니다. 이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방금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단백질 없이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단백질 없이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제 아들 제임스가 저에게 덤마, 보디빌딩닷컴에서도 엄마가 제시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섬유질, 단백질, 지방이 필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필수적인가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둘러싼 막의 50%는 지방입니다. 100파운드의 사람이든 105파운드의 사람이든 세포를 둘러싼 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세포만 빼고요. 7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지방 다이어트의 가장 위험한 점 중 하나는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제 환상적인 지방 질환은 또 다른 강의를 통해 지방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은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수만 년 동안 사용되어 온 두 가지 지방은 식물의 펄프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부엌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물의 펄프에서 추출되는 오일은 무엇입니까? 코코넛과 올리브 오일입니다. 성경에서 코코넛 오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성경이 기록된 곳에는 코코넛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리브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킨스는 이 세 가지가 필수 식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필수 식품군은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호주의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촉매제라고 불렸죠. 그리고 그들은 훌륭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장내 미생물에 관한 시리즈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뚱뚱하거나 허구라는 또 다른 시리즈를 했어요. 이 시리즈는 팀 동료들을 능가하지 못하는 한 운동선수에 관한 것이었죠. 이 선수는 체중이 조금 더 나갔어요. 그래서 영양 선생님이 그에게 다이어트를 권했죠. 탄수화물을 줄이고 섬유질,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그는 여분의 체중을 모두 감량하고 경기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양학 교수는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어도 아주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탄수화물 없이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고탄수화물 식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러한 예를 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비필수 식품군인 탄수화물은 식단에서 가변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이, 체격, 체중, 키, 하루 동안의 육체적, 정신적 노력에 따라 그 변화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변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암을 이기고 싶다면 무엇을 과감하게 줄이겠습니까? 탄수화물입니다. 암세포가 포도당을 얼마나 더 많이 소비하는지 기억하십니까? 15배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세균 D라는 책에서 홀랜드 박사는 암세포의 포도당을 박탈하면 암세포가 자멸한다고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여기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산소를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빠른 경로입니다. 반면에 이 경로는 훨씬 느립니다. 따라서 암세포의 포도당을 박탈하면 암세포는 자멸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봐봐라, 모든 세포는 포도당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느린 방법이며 야채, 콩류에서 포도당을 얻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면 무엇을 과감하게 줄여야 할까요? 탄수화물입니다. 트릭 질문입니다. 체중을 늘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늘릴까요? 체중을 늘리고 싶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을 늘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늘리고 싶을까요? 근육입니다. 애킨스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꽤 과감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봐봐라. 1900년대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1900년대 초에 여러 영양학자들과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미국에서 50g의 단백질만 필요한 군인과 운동선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연구도 그랬을 수도 있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류와 동물성 제품이 암을 유발한다는 중국의 연구 결과를 아시나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양에 따라 암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멈출 수 있었습니다. 5%의 동물성 단백질은 암 성장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촉발이라고 말하는 맥락은 모든 쥐에게 아플라톡신을 주사했고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쥐의 절반에게는 20%의 동물성 단백질을
나머지 절반에게는 5%의 동물성 단백질을 투여했습니다. 5% 동물성 단백질은 아플라톡신을 주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자라지 않았지만 20% 동물성 단백질은 암이 생겼습니다. 이제 20%의 식물성 단백질은 암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즉 암을 먹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누군가가 당뇨병을 이기고 싶다면 무엇을 과감하게 줄이겠습니까?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금방 최고치를 기록한 후 금방 최저치를 기록하는 반면 섬유질, 단백질, 지방은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보이시죠? 따라서 이것은 다음 주에 자신의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실 당뇨병, 암 프로그램 또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봐봐라, 제가 아는 기독교인 남성이 있는데 그는 매우 공격적인 뇌암에 걸렸고 그의 가족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먹었어요. 지난 8월에 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재발해서 고기를 많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너무 슬퍼요. 그가 무엇을 먹기 시작했나요? 봐봐라, 그가 다시 덴마크 전통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콜린 캠벨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암을 켜고 끌 수 있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은 그가 그들에게 준 음식을 통해서였습니다. 봐봐라, 동물성 단백질 20%가 무슨 뜻인가요? 봐봐라, 좋은 질문이네요. 좋은 질문이네요. 20% 동물성 단백질이란 단순히 하루 3끼의 육류 또는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동물성 단백질 5%는 하루에 페타 치즈 반 컵이나 소량의 고기가 들어간 음식일 수 있습니다. 봐봐라, 탄수화물, 포도당, 글리코겐의 반응이나 과정은 전백 탄수화물인지 정제된 탄수화물인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통째로 먹는 것과 정제된 것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흰 탄수화물이나 정제 탄수화물은 설탕과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곡물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도할까요? 그것은 바로 매 끼니마다 탄수화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이 음식 중 몇 개가 밀일까요?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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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식물성 식단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해 살펴봅시다. 단백질 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씨앗을 맺는 모든 식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씨앗을 맺는 식물이란 무엇인가요? 씨앗을 품은 식물은 곡물입니다. 씨앗을 맺는 식물은 콩과 식물입니다. 씨앗을 맺는 식물은 씨앗입니다. 그럼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곡물, 밀, 호밀, 보리, 귀리, 아마란스, 메밀, 퀴노아, 기장. 정말 많은 곡물. 그리고 곡물은 단백질 함량이 높지만 탄수화물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 목록에서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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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 대부분입니다. 콩류는 어떤가요? 병아리콩, 파바콩, 검은콩, 카넬로니콩, 렌틸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제 약 5가지 종류의 렌틸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콩류가 정말 많네요. 콩류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 함량은 중간에서 낮습니다. 이 정보는 각 개별 식품의 단백질, 탄수화물 및 지방 함량을 나열한 영양 연감에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콩류에는 곡물에서 찾을 수 있는 탄수화물의 약 3분의 1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씨앗류입니다. 호박씨, 참깨, 해바라기씨, 치아씨, 아마씨.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탄수화물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식물과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나무의 열매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견과류가 있습니다. 마카다미아, 캐슈, 아몬드, 브라질, 헤이즐넛, 호두, 피칸이 있죠. 견과류가 정말 많아요. 견과류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제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비필수 영양소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으려면 식단에서 콩류, 견과류, 씨앗류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단에서 곡물의 비중을 줄이세요. 이는 쉬운 방법입니다. 탄수화물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바라가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점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익혀서 정제했을 때만 나쁠 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익히고 정제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바바라, 퀴노아는 어때요? 당연히 퀴노아예요. 퀴노아도 좋죠. 기장도 좋고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균형이 필요하죠. 바바라, 그리고 어제 얘기한 것처럼 교잡종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잡종은 살충제와 훈증 처리가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따라서 이것이 음식의 가변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모유 수유나 임신 중이 아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훨씬 적게 먹습니다. 섬유질 함량이 매우 높은 식단을 섭취하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하루에 올리브 오일 한 컵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견과류는 한 끼에 8개 정도, 한 끼에 8개에서 10개 정도로 제한합니다. 견과류는 매우 농축된 식품이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펄프를 아주 자유롭게 먹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합니다. 체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잠도 잘 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것을 살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 좋은 것을 붙잡아 두자. 효모에 문제가 있거나 감량하고 싶은 과체중이 있거나 암이 있다면 탄수화물을 과감하게 줄이세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마이클과 저는 마이클이 심각한 효모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이클과 결혼했을 때 마이클은 40살의 나이였고 발가락과 사적인 부위에 칸디다증이 심했어요. 그의 병력을 살펴보니 증상이 확실히 보였어요. 밤에 일어나면 남편이 긁고 있어서 병력을 살펴봤어요. 30살쯤 되셨을 때 사랑니를 뽑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랑니가 아팠거든요. 지금 우리 턱은 신이 원했던 만큼 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니를 뽑아야 해요. 그는 싸게 하려고 했어요. 그는 병원에 가서 학생 몇 명을 시켜서 발치를 했어요. 마취를 하고 치아를 뽑았지만 턱을 열었을 때 턱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는 얼굴이 점점 더 부어올라 자신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뺨을 누르면 고름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등 감염이 분명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클을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도착한 친구는 키가 크고 마른 마이클의 신체적 변화에 충격을 받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이클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웃 노인이 마이클을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를 의사에게 데려갔고 의사는 매우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했고 아마도 그의 목숨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마이클은 칸디다증으로 끔찍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아침 식사로 꿀과 시리얼을 좋아했고 과일도 많이 먹었죠. 모두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도 아구창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봐봐라, 아구창이 뭔가요? 칸디다증은 발가락 사이에 곰팡이가 자라는 것으로 다리 사이에도 생길 수 있어요. 집에서 곰팡이가 잘 자라는 곳은 어디인가요? 습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곰팡이는 습하고 어두운 곳의 몸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꽤 엄격한 식단을 유지했어요. 포도당 수치를 최대한 낮추고 발가락에 티트리 오일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통제할 수 있었지만 가끔씩 재발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자주 엄격한 다이어트를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좋은 남편이에요. 제가 하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하죠. 심지어 제가 없을 때에도 운동을 하고 있죠. 정말 감동적이죠. 남편이 합류하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 노력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망치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암을 이기는 식단을 제시했습니다. 과일도 전혀 먹지 않고 단 음식도 전혀 먹지 않았죠. 매 끼니마다 채소, 콩류를 많이 먹었죠. 그는 아보카도를 좋아합니다. 그는 아보카도를 많이 먹을 수 있으며 아보카도라고도 합니다. 그는 6주 동안 그 다이어트를 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불평했지만 며칠 후 그는 그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6주가 끝났을 때 그는 계속 이렇게 먹어도 돼요? 라고 물었고 저는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은 매일 아침 양파, 당근,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 작은 팬에 야채를 넣어 요리를 해줍니다. 야채가 익는 동안 저는 천천히 익어가는 콩류를 헹굽니다. 그런 다음 언덕을 향해 달려갑니다. 간단한 조미료만 넣으면 됩니다. 기름, 소금, 이탈리아 허브만 넣으면 아침 식사가 끝나요. 그래서 아침에는 과일을 먹어요. 그는 야채를 먹어요. 저희 둘 다 에머의 밀가루 사워도우, 아보카도, 붉은 렌틸콩, 아보카도와 갈색 렌틸콩, 아보카도와 검은 강낭콩으로 만든 토스트 한 조각을 먹어요. 저희는 매일 아침 이걸 아침 식사로 먹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어요. 밤에 그글 때 나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겼는데 과일은 먹나요? 네, 먹긴 하지만 많이 먹지는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날에는 조금만 먹어요. 지금은 자랑스러워해요. 그는 저에게 전화해서 오늘 아침에 아침을 만들었어요. 옥수수 한 귀를 먹고 채소 한 접시를 다 먹었어요. 라고 말하죠. 저는 그에게 빨간 렌틸콩 요리법도 가르쳐줬어요. 그는 빵을 아주 잘 구울 수 있지만 그게 그가 아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빨간 렌틸콩 요리법을 가르쳐줬고 그게 그의 아침 식사예요. 가끔 손님들과 함께 아침을 먹는데 보통 과일 샐러드와 캐슈넛 우유로 지은 밥을 먹어요. 그리고 그도 그것을 먹고 즐길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단맛이 강해지면 다시 불평하기 시작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있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의학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라 라고 하면 증상은 사라지지만 완치된 건가요? 아니요. 약을 먹으면 멈추지만 모든 것이 더 심해집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조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게스트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어브러. 질문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섬유질, 단백질, 지방은 많이 먹지만 채소와 콩류는 먹지 않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채소는 미네랄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미네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건강 수련회에 갔는데 그곳의 주인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식사 때 그는 야채와 콩으로 만든 큰 샐러드에 앉았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는 10년 동안 남편이 저걸 먹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방금 이유를 들었으니 이제 먹어야겠어요. 방금 이유를 들었어요.
잠시 쉬려고 하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몸무게가 180kg 정도 되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에게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그는 네, 애킨스 다이어트를 해서 17kg을 감량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어요. 뭘 먹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고기, 버터, 크림, 치즈, 달걀이라고 답했어요. 야채는요? 그는 단 먹었어요. 애킨스 다이어트에서는 하루에 3컵의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들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어요. 저는 그에게 책 읽어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읽었냐고 물었죠. 그는 아니요, 그 부분은 놓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칼 벤자민 박사도 식물성 식단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에게 자문을 해주셨고 애킨스 박사가 중국 연구를 읽었다면 채식주의자가 되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이네요.